죄송합니다. 빠진지 몰랐어요. 촬영을 했는데요. 이상하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볼게요. 페이지는 68쪽이고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분류, 형성, 의미,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가 거의 시험의 메인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 중간고사에는 단어의 분류 중에서 일부분인 체온에 대해서만 들어가게 됩니다. 옆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69쪽을 보시면 단어의 분류라고 해서 품사의 개념, 품사의 기준, 각 품사의 특징, 개별 언어의 특성 이렇게 네 종류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품사라는 것은 여기 밑으로 오세요. 품사는 여러 가지 언어 단어의 문법적인 특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라는 품사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단어와 품사의 개념은 이름 음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한식으로 묶으면 불고기, 갈비찜, 냉면, 비빔국수, 고사리, 무침, 더덕구이 음식 재료에 따라 묶어보면 이렇게 나누어지죠. 국수류에는 또 이렇게, 나물류에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음식이 이름을 단어에 해당이 되고 음식을 재료에 따라 묶어놓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분류도 이와 비슷한데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단어들의 묶음을 바로 품사라고 합니다. 앞에 나왔었죠. 특히 지구, 꽃,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명사, 돌다, 피다처럼 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 국어의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이 9가지는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단원에는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개별 단어의 특성도 고려를 하고요. 단어들의 품사도 알아보는데 저희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체온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 체온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이 품사의 특징, 체온의 특징이 뭐고 이 개별 단어에 접속을 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개념과 품사의 분류 기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페이지 70쪽입니다.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이거 영상이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자,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하죠.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변하냐, 안 변하냐. 가변어로 형태가 변하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도 하나가 딱 들어가기는 해요. 불변어에서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변어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조사 가운데 소위 서술격 조사 이다처럼 예외적으로 가변어에 속하는 아이가 있기는 해요. 하나. 이다, 이며, 이니 등에서처럼 이가 여러 가지 어미의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가변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째요. 문장에서 단어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관계언까지 총 5개로 나누어집니다. 체언은 문장에서의 주어 기능을 해서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용어는 서술할 기능을 하는데 동사, 용용사, 수식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으로 관형사, 부사 등이 있습니다. 감탄사는요.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 즉 독립언이 해당이 되고요. 감탄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가로.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조사도 가로해야 되죠. 문장에서 쓰인 여러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관계언도 있습니다. 오케이. 개별 단어가 지닌 의미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9가지 품사로 나누어집니다.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어 형태와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데 형태는 안 변하냐 변하냐 이렇게 나눴고요. 기능은 몸의 기능을 주어의 기능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어를 꾸며주는 거, 혼으로 쓰이는 거, 다른 문장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 그 다음에 동작이나 행동 등의 서술의 기능을 하는 용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의미는요, 명사를 대식하는 대명사, 그리고 수를 세는 수사, 그 다음에 체온을 꾸며주는 관형사와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독립언처럼 감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에는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주는
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으면 가변어 밑에다가 이렇게 서술격 조사를 제가 하나 달았어요. 서술격 조사는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만 형태상은 가변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서술격 조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같은 위계의 잘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바로 품사의 통용입니다. 품사의 통용이란 공통적으로 사용되겠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사라는 뜻으로 품사의 통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문제가 잘 나와 있어요. 페이지 71쪽인데요. 새라는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고 또 관형사로도 쓰이는 거죠. 의미도 한번 볼까요?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틈까지의 거리나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쓸 때 이거. 보통 틈새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에 새는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 예를 들면 옷이라면 새옷, 그 다음에 삶이라면 새삼,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생겨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밑에 은영이와 재웅이의 대사를 볼게요. 은영, 학생들 새로 선생님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해서 새의 의미를 모르겠대요. 우리는 알겠죠. 학생들 사이로 선생님의 모습이라는 뜻이니까 1번이랑 6번 중에서는 1번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명사겠네요. 근데 이 은영이는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재영이가 힌트를 주죠. 품사 정보를 활용해봐. 아, 사전을 보면 명사, 관용사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품사를 나타내는 표시야. 학생들 새로 선생님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해서 이 새는요 선생님을 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형사가 아닐 거야. 게다가 로라는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죠?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거든요. 조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새는 관형어가 아니라는 뜻이 나오겠죠. 아, 그렇구나. 새의 품사는 명사겠네. 이때 새는 학생들 사이의 거리나 공간을 뜻하겠어. 품사 지식을 활용하니까 꽤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예쁜 색으로 줄 그었어요. 그죠? 체온을 수식하는 관형사, 체온 수식은 관형사. 5번만 해볼까요? 체온 수식 관형사, 체온 수식 관형사, 체온 수식 관형사, 체온 수식 관형사, 체온 수식 관형사. 체온 수식은 관형사가 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관형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뒤로 넘기셔가지고 관형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페이지 77쪽에 여기에서 이만큼이 관형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고 형태가 변하지 않고요. 관형사는 새, 온갖 허처럼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성상관형사가 있고요. 또 대상 이그저와 같은 지시를 하는 지시관형사, 한둘, 셋, 첫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상관형사는 상관이 없는데 이그저는 꼭 대명사 같잖아요. 그 다음에 한두, 첫, 셋 이건 뭐 같아요? 수사 같잖아요. 그래서 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사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관형어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반면에 체온어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 조사가 붙어있으면 명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시험 범위인 체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는 72쪽입니다. 자, 체온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대상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명사, 그리고 그 이름을 대신 알려주는 대명사, 수를 셀 때 쓰는 수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일반적으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대명사는 그런 명사를 대신하고요. 수사는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죠. 명사는 사용 범위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또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의존명사와 자립명사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의존명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존명사가 관형어랑 되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대명사에서는요.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고요.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조사가 붙어요. 네, 붙을 수 있습니다.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지시할 때 쓰이는 대명사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사는요.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서로 나누어집니다. 고유어계에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셋, 넷 이거를 고유어계라고 하고요. 한자어계에서는 한, 일, 두, 이, 석, 사 하는 이 아이들이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의존명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의존명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의존명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실질적인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명사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고 나타냅니다. 것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 있죠.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단위가 들어갑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도 양수사는 수량을 센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고요.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또 보실래요? 제일, 제이, 제상 같은 한자어 계통도 있습니다. 숫자는 우리 고유어와 한자어가 지금 공용해서 사용되고 있죠. 자, 지금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선 안창호 선생님의 말에서 체온을 모두 찾아 품사를 구분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체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선 젊은이들 첫째, 둘째 여기까지 좋은데 이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기억나세요?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선의 젊은이들이요 할 때 이 조선의 젊은이의 조선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명사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뒤에 조사가 와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명사예요. 이어라는 거 보여요? 자, 이 이어라는 것은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에 여라는 종결 어미가 붙은 거거든요. 얘가 조사예요, 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아이도 역시 명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에서는 늘이 보이시죠? 이 조사가 보이니까 이 아이가 뭐예요? 명사인데,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가지를 꼭 잡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두 가지를 떠올린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런 나뭇가지를 얘기를 할 거라고 했고요. 하나는 이렇게 보라 색깔의 가지를 너무 항상 가지고 고추 같죠? 자, 이렇게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두 가지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그죠?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는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지를 의존 명사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두는요. 그 가지의 뜻을 한정시켜주는 아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명사를 수식하고 뜻을 한정지어주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수관형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조사를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둘은 가지를 지켜라. 둘이 가지를 지켜라. 다 이상하죠?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아닌 관형사로 정하는 것이 맞아요. 첫째, 둘째는요. 이거는 둘 다 뒤에 는이라는 보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럴 경우 이 아이들은 수사가 되겠고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순서를 세고 있는 서수사가 되겠네요. 됐죠? 다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명사를 구분할 때는 뒤에 뭐가 올 수 있다는 거, 조사가 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문제 2번에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것, 따름, 만큼, 분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의미를 정리를 해봤어요. 것은 사물이나 현상 등을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따름은 오로지 그것뿐 이렇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만큼은 앞의 내용이나 거기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를 말하고요. 이만큼 이렇게 분은 사람을 세는 단위의 높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아이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혼자 쓰면 뜻이 너무 이상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형식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여기 앞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르는 뭐뭐할 한이라는 거 있죠.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이 것을 수식해주는 관형사예요. 이게 없으면 할 만큼, 한 분, 할 딸은 기르는 것이 중요해.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이 말은 관형어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는 뜻이라서 이 단어들은요. 공통점이 바로 의존 명사라는 거예요. 자, 의존 명사의 특징은요.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존 명사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홀로 쓰일 수가 없고요. 관형어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요. 문장에서 주체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관형어 있죠, 관형어. 관형어를 좀 뽑아볼게요. 관형어는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얘가 관형어고요. 이 안에 있는 게 관형사예요. 그러니까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은 관형사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관형사뿐만 아니라 관형어의 기능, 그러니까 뒷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펴보면 관형사보다 더 많은 관형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관형사 아니죠? 관형사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수관형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세 개는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관형어가 아닌데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 관형사형 어미는 일종의 튜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튜닝, 새롭게 모양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형사형 어미는 어간어미 들어보셨죠? 동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기르다, 하다라는 동사 뒤에만 붙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처럼 니은을 붙이거나 아니면 은이나 는을 붙이거나 볼펜이 갑자기 안 나와요. 색깔을 바꿀게요. 은이나 니은이나 은이나 는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리을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이 아이들이 분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은, 는, 니은. 여기는 는이랑 리을이 사용된 예예요. 그래서 요 앞쪽에 이 단어들 앞쪽에 이런 형태가 배치가 된다면 관형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모두 다 명사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아이가 생략이 안 되면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의존 명사는 기능상의 분류로 따지면 체온에 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문장에서의 주체적인 기능을 하지만 홀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명사랑은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잠깐 끊었다 갈게요.